팩트 증검 승부 트루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팩트 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한겨레 신문 하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한 기자는 베트남 출장을 떠난 관계로 하영 기자가 대타로 출석. 김한 기자 출장을 가장한 여름 휴가 아닙니까? 베트남이 참 좋죠. 예, 그러니까. 좀 무심스럽습니다. 네. 근데 갈 때마다 뭔가 하나씩 건져와서요. 제가 말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 한꺼번에 건져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떠나려고 일부러 띄엄띄엄 건져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살라미 작전일 수도 있죠. 네. 이미 금고에 쫙 리스트 1번, 2번 재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요. 어쨌든, 또 특종을 물고 오길 바라고, 이번에 하영 기자가 단독으로 뭐 하나 썼다고요? 네, 기무사령부가 촛불 집회 당시에 했었던 일에 대해서 예. 썼는데 이렇게 물어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한겨레 20일의 보도였습니다. 오랜만에 일을 했어요. 예, 오랜만에 일을 좀 했네요. 예. 저는 살라미는 아니고요. 예. 이거 한 번 오랜만에 했습니다. 예, 오랜만에 일한 거 알려주시죠. 예, 현재는 해편을 통해서 군사안보 지원 사령부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기무사령부가 촛불 집회 당시에, 그러니까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에 계엄령이 아닌, 그러니까 말하자면 간첩 사건을 준비했다, 기획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예. 보통 대명천지의 계엄령이라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예.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계엄령 또한 시대착오적이고, 그렇죠. 이 계엄령을 하려고 하는 모멘텀, 그러니까 계기가 필요했던 거죠. 예. 그 계기를 촛불 집회로 삼았어야 하는데, 예. 촛불 집회에 참가한 1,000만 국민들이 다 아실 겁니다. 촛불 집회는 너무도 평화적이고 너무도 모범적이어서 그것을 계엄령을 발동할 만한 모멘텀을 삼기 어려웠거든요. 예. 그래서 간첩 사건, 특히나 조총련을 기화로 한 간첩 사건을 준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1970년대에 김기춘 전 실장이 주특기죠. 했던 거잖아요. 예, 주특기입니다. 40년 지나서 또 그걸 써먹는다고요? 네, 70년대에 김기춘 실장이 주로 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당시에 이제 전두환 신군부 예. 때 당시에는 보안사죠. 예. 보안사령부가 주로 했던 간첩 기획 사건이 특히 조총련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조총련 그리고 제일동포 대학생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첩을 조작한 거잖아요. 그게 참 묘한 게 일단 조총련하고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면 본인이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책임은 원래는 검찰 쪽이나 이제 기소하는 쪽에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밝혀야 하는데, 일단 조총련이 개입되었다라는 거를 하면 본인들 스스로가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를 타깃으로 삼았습니까? 말하자면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함세웅 신부를 타깃으로 삼았는데요. 사실 일반인들에게 함세웅 신부는 낯익은 이름만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좀 낯선 이름일 수 있는데, 당시에 왜 함세웅 신부를 타깃으로 삼았냐면, 실제로 함세웅 신부는 70년대부터 정의구현사재단을 이끌면서 진보 진영이나 정치권에서는 말하자면 가장 큰 어르신 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촛불 집회 당시에도 말하자면 함세웅 신부가를 만난 사람, 그리고 함세웅 신부가 소개시켜준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무사 입장에서는 함세웅 신부를 타깃으로 삼고 함세웅 신부가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수사 대상에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무사는 함세웅 신부를 아주 집중적으로 사찰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간첩으로 소위 말해서 엮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엮으려고 했던 함세웅 신부를. 예. 조총련 하면 왜 그만 어떻게 엮으려고 예, 했을까라고 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총련은 실제로 지금 현재로서도 이적단체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사문화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긴 하지만 조총련에 관련돼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만으로도 위법성은 있는 겁니다. 다만 특별법이 또 있죠. 접촉을 한 다음에 신고를 하면 그 위법성은 이제 조각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세웅 신부가 조총련 관계자하고 만나서 뭔가를 했다, 이런 얼개잖아요 지금. 예. 그 조총련 관계자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총련 관계자를 만났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한 사람, 유력한 사람을 특정을 해놓고 이제 출발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예.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서 기무사가 정말 간첩 사건을 뭔가 드러내고 그것의 진실에 가깝게 가는 것보다 계엄 정국에서의 주도권을 기무사가 쥐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만드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계엄령이 발동한 순간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을 기무사령관이 하거든요. 그러면 기무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를 이끌면서 전국을 이끌 만한 카드가 필요했던 거죠. 거기에 간첩 사건은 가장 주요한 거고요. 이거는 전두환이 신군부 세력을 이끌 때 80년대에 이미 입증된 것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기무사가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어딘가에서 오더를 받았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취재 중이고요. 이후에 좀 더 드러나야 할 대목이고 다시 돌고 돌아서 조현천 사령관으로 돌아가는데요. 조현천 사령관이 진실은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조현천 사령관 어디 있는데요? 지금 미국 대도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시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견된 곳이 그라나다 힐스, LA 지역의 그라나다 힐스라는 고급 주택가인데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지금 행적이 묘연한 아니 조현천 사령관이 뭐 비자 받아서 간 것도 아니고 관광 비자로 그냥 미국 갔다가 안 온 거 아니에요. 네. 도망간 거잖아요, 사실상. 맞습니다. 연금이 굉장합니다. 예. 아니, 도망갔는데 지금도 연금 나와요? 연금이 굉장해서 진액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우리 그 뭐 사법 당국이 설득도 하고 한다는 거 하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이죠? 들어오는 게? 예, 잘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인터폴에 요청합니까? 지금 현재는 기소중지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는 진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어쨌든 네. 기무사가 이렇게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려고 했다. 촛불 전국 당시에. 네. 그것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조현천 사령관인데 네. 뭐 외국에 지금 도주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은 돌아와 봐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가 이루어지면서 적폐청산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좀 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런 계기로 삼자라는 의미에서도 썼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도 오해도 보이고 수법도 오해도 보이고 단체도 연관된 단체도 조청령 오해도 보이고 정말 이게 촛불 정부에서 먹혔을까? 이렇게 만약에 이걸 실행을 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거를 익숙하게 당해왔던 건데 또 이런다고 또 먹혔을까라는 의구심은 들더라고요, 솔직히. 이게 너무 수법이 낡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하얀색이라도 할 건 아니에요. 고전이 먹힌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 수는 없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시민들의 어떤 수준이나 이 지성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이제 극복하고 갔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해보죠.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반출됐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 살인가스 얘기도 나왔는데 일본 NHK 방송에서도 이렇게 얘기했고 또 아베 총리도 얘기했는데 증거는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네,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증거는 없고 그냥 얘기한 거잖아요. 일본판 아무 말 대잔치고요. 지금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언론이 지금 보도를 하는 건데 한마디로 지금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소스를 흘려주면은 그거를 거의 NHK나 몇몇 언론들이 지금 받아쓰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증거는 없고 우리 쪽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있으면 이야기해라. 근데 말 못하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김준일 대표 말처럼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베 총리가 북한을 끌어들인 의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일본 내에서의 북한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것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이 소위 말하는 재팬 패싱 상황에서 지금 발언권이 없어요. 북한한테 북미 만나자고 하는데 북한 안 만나주고 미국은 일본한테 정보 안 주고 한국하고 사이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이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 끼어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조바심이 어느 정도 이제 투영이 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또 얘기했던 게 살인가스 얘기가 나왔어요. 살인가스는 이제 옴질리교와 관련돼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금기시되는 그런 이제 물질인데 살인가스 그리고 북한 이게 다 가장 일본이 싫어하고 좀 거부시 터부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내부에
일단은 외부에서 이게 먹히든 먹히지 않든 일본 내부에서 반발을 좀 우리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라는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이런 키워드들을 계속 꺼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베가 총리가 된 계기가요. 그 납북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납치. 북한을 예. 그렇죠. 납치와 관련돼 있는 거였는데 북한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일본인들의 어떤 여론을 자기 편으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는 순간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고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뭔가 정보값이 왜곡돼 있다라고 본인들 스스로 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진실로 규명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정도 수준의 의혹은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예. 아베가 지금 기자였다면 만약에 이 정도 수준의 보도였다면 이 법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형적인 가짜 뉴스를 유포시키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해명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일단 의혹을 던져놓고 책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베의 외할아버지가 기시 노부스케 전 수상, 일본의 흑막 정치를 대표하는 정치인인데 할아버지한테는 이상한 것만 배운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하기 전에 문자로 425 하나님, 기무사 간첩 기획은 일방적 주장입니까? 확실한 팩트가 있습니까? 라고 하은 기자한테 물었습니다. 그 한겨레 20일의 보도의 어떤 신뢰를 여쭙는 거죠. 뭐 근거라든가. 네, 근거가 문건이나 뭐 이런 게 있냐고 물어본 저희가 이제 그 보도할 때 기준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최소한 그 복수의 취재원으로부터 확인이 필요한데 예. 저희는 복수의 취재원으로 확인한 것은 이제 기사에는 언급을 했습니다. 제보자도 있었. 네, 제보자는 있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요거는 조금 이따 시간 나면 하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른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전직 KBS 기자 또 전직 아나운서 출신의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 민경욱 대변인.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행사에 불참했다. 그래서 뭐 문재인 패싱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 유튜브가 이런 영상을 올렸었고요. 민경욱 의원이 그걸 보고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영상이 퍼지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해명에 나섰고 민경욱 의원은 고민정 대변인에게 생방송 토론까지 제안했습니다. 자,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팩트체크 한번 해봅시다. 하나하나. 예, 뭐 일단 방금 설명하셨는데 뭐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뭐 김세희 씨랑 뭐 몇 명이서 하는 거에서 문재인이 사라졌다. 뭐 그런 류의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김세희, 강용석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름을 사실 별로 언급하고 싶진 않은데, 예. 그런 분들이 문재인의 행방불명이라는 13분짜리 동영상을 업로드 했는데, G20 정상회담의 상당수를 불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민경욱 의원이 이거를 업로드가 아니라 공유를 하면서 페이스북에 이제 빠르게 확산이 됐고요. 그래서 그날 KBS에서 팩트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고민정 대변인이 또 뭐 청와대에서 해명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일단락 되는 듯 했는데 조선일보가 KBS 기사가 다 틀렸다며 청와대에도 불성실하게 해명을 했다며 팩트체크한 기사를 내보냈어요. 그래요. 어우, 네. 재밌게 됐네요. 네. 자, 그럼 해봅시다. 누구 말이 맞았는지. 일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주요 일정 가운데 상당수 불참했다. 이런 동영상 업로드했는데 자, 김준일 팩트체크 대표께서 분석해 주시죠. 예, 뭐 저희가 이거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 팩트체크 기사에 저희가 또 팩트체크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조선일보의 그 기사 팩트체크 기사의 주장은 세 가지입니다. 그게 첫 번째, 왜 양자 회담을 그 공식 세션과 겹치게 잡았냐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부총리를 대리 참석시킬 게 아니라 행사가 늦게 끝났으면은 늦게라도 참석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세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불참한 부대 행사, 사이드 이벤트라고 영어로 했는데 그거가 정상 특별 이벤트로 격상됐는데 문재인 대통령만 불참했다라는 세 가지 주장이에요. 지금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왜 굳이 양자회담을 세션과 겹치게 잡았냐. 예. 원래 그렇게 합니다. 다 그렇게 하고요. 다른 대통령들도 그렇게 다 겹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일정이 매우 타이트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식 세션 중간에 다들 만났어요. 심지어는 아베 총리도 태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공식 세션
말미에 10분 먼저 나갔어요. 그러니까 주최 측도 심지어 호스트인 아베조차도 공식 세션에 불참하고 정상회담을 했다. 불참은 아니고 먼저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각국 정상의 일정을 맞추는 게 일종의 퍼즐 맞추기로 타이트하니까 그래서 겹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가지고 딴지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무리. 왜냐면 뭐 다른 정상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자, 그러면 조선일보의 세 가지 주장 중 첫 번째 주장은 틀렸다. 두 번째. 부총리를 대리 참석시킬 것이 아니라 세션에 늦게라도 참석했어야 한다. 근데 이것도 뭐라고 해야 되나? 완전히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은 대리 참석을 다들 하는 관행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작년에 열린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공식 세션 3번 중에서 2번을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소다로 부총리와 도미다 고지 특임 대사를 각 행사에다 보냈어요. 공식 세션을. 근데 아베 총리가 일본에서 그러면 아베 총리 그때 뭐 했느냐 이런 기사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뭐 이게 국익을 훼손한 증거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뭐 트럼프 대통령은 딸을 이방카를 공식 세션에 보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일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렇게 다들 한다 정상들이 라는 건데 이런 내용들은 쏙 빼고 문재인 대통령만 마치 대리 참석을 시킨 것처럼 이제 조선일보가 기사에 쓴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정상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그 나라 언론이 이런 식으로 그 트집 잡거나 비틀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조선일보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고. 자,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이 불참한 부대 행사가 정상 특별 이벤트로 격상되었다. 네, 이거는 거의 뭐 허위 정보 가짜 뉴스고요. 격상된 적이 없습니다. 일단 부대 행사가 정상 특별 이벤트로 격상된 게 아니라 그 영어 홈페이지를 가서 저희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격려를 해놨어요. 이게 부대 행사이자 정상 특별 이벤트다라고 사이드 이벤트이자 리더의 스페셜 이벤트라고 같이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수준이 낮은 거였는데 수준이 격상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사이드 이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무조건 10분짜리 행사인데 시간이 되면은 가는 거고 못 가는 거죠. 사실 뭐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가면 좋지만은. 근데 이거를 마치 부대 행사가 정식 행사로 격상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꼭 가야 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만 빠졌다고 지적을 한 거가 거짓말인 거예요. 조선일보에. 그러니까 사이드 이벤트하고 리더스 스페셜 이벤트하고 이게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병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실제 홈페이지에 병용해서 쓰고 있어요. 계속. 마치 조선일보는 왜 격상대대 가지 않았느냐 못 가느냐 이거를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조선일보의 핵심적인 세 가지 주장 우리가 다시 한번 팩트 체크했으니까 우리가 틀렸으면 조선일보에서 다시 한번 하세요. 저는 환영합니다. 저는 팩트 체크의 무한 반복이에요. 팩트 체크를 계속하는. 저는 이번 기사를 보면서 일종의 자해성 기사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이게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까지 비판을 해야 하느냐. 자기 스스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인데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저는 이제 팩트 체크를 하자고 지금 제안을 해오셨잖아요. 이 상황이 좀 너무 슬픈 거예요. 저쪽에서도 또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팩트 체크를 또 팩트 체크하자고. 거의 완벽하게 팩트 체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못할 겁니다.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시던지. 아니 근데 이게 결론은 처음에 출발은 그 한 유튜버가 그 대통령이 안 보인다, 패싱 당했다. 그래서 우리 위상이 떨어졌다. 우리 정상이 외국 나가서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걸 주장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팩트 체크 하면서 오히려 우리 위상을 우리가 더 깎아먹는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국익의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행사에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국의 국익이 손해가 입증됐느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시간에 어디 사우나를 가서 땀을 빼고 있었느냐 이런 게 검증이 돼야 되는 건데 그냥 안 보이니까 잘못했어라고 이런 단세포적인 접근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나는 문재인이 싫어라고 고백을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관련해서 그 민경욱 대변인은 제1야당의 대변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말이 맞는 유튜브 그것도 가짜뉴스 생산이라고 지목받고 있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영상을 가지고 그걸 사실로 확신하고 이걸 공당의 대변인이 이야기한다는 것. 팩트체크 없이 이건 조금 무리한 행동이 아니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 2012년 13년에 확인이 됐던 국정원이나 군사이버사령부 기무사 댓글 사건을 보면은요 이런 방식으로 SNS에 가짜 뉴스를 일단 올리고 그것을 유력한
SNS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퍼뜨리는 방식이거든요. 이건 전형적으로 가짜뉴스의 어떤 경로로 제1야당의 대변인이 활용됐다. 아니면 스스로 활용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국민들에게 가짜뉴스든 진짜뉴스든 퍼뜨리기만 하면 네. 그걸 인식될 테고 바로 잡으려면은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는 거잖아요. 전형적으로 잘못된 행태인 거죠. 네,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자, 그런데 지금 민경욱 대변인이 고민정 대변인에게 토론하자 이랬단 말이죠. 한판 붙자, 뭐 TV 토론으로 한판 붙자. 뭐 이 건 가지고 얘기한 거죠. 이 건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를 아마도 근거로 해서 확신에 차서 한 것 같은데 민경욱 대변인께서 저희 기사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토론 계속 할지 말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어떻게 청와대에서 응할까요, 토론? 응하지 말아야죠, 이거는. 이거는, 체급이 맞지 않은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어서, 그리고 격에 맞지 않은 논란이어서, 이건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팩트체크 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글쎄요,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한데, 팩트체크를 한다는 조선일보의 시도는 좋았다. 이런 평은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부정확한 팩트체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언론의 상호비평이 좀 적은 편입니다. 사실은 언론들끼리 뭐 오보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눈 감아주는 게 많은데 좀 적극적으로 사실은 한겨레가 조선일보 예전에 비판 많이 하다가 요즘 잘 안 하더라고요. 좀 열심히 좀 하고 이렇게 한겨레도 뭐 KBS 비판하고 이렇게 상호 비판하는 게 저는 더 이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저희 뉴스톱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다 비판합니다. 예. 오보는. 예. 그 팩트체크 단체 국제연합인 IFCN에서 팩트체크 언론이 꼭 지켜야 하는 원칙 규정의 일항으로 비당파성과 공정성을 뽑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어느 언론이라고 국제부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너무나 당파적이다. 네. 네. 거기 그 신문사 사시가 불편부당인데. 그거 불편합니다, 저는. 그런 거 들으면은,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팩트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